어서 오세요. 자, 우리 채팅창에 이름 기록해 주시고, 한 주간 다 잘들 사셨습니까?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쁘시죠? 다들 피곤해서 그냥 누구도 반응이 없네. 벽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벽을 향해서. 누가 좀 반응 좀 해줘요. 네, 힘들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괜찮습니다. 지훈이 고마워. 열심히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5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튜닝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놓친 거 있으면은 뭐 지금 준비하셔도 되고요. 우리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은 제가 음악 하나를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5분의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보겠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진행했던 수업하고도 관련된 그런 음악인데, 뭐 음악 들어보면서 이제 여러분 감상평 잠깐 나중에 한번 가볍게 물어볼게요. 우리 음악 들으면서 시간 주세요. 소리 사운드 나쁘면 지금 출석해 놓은 다음에 나가가지고 다시 껐다 켜가지고 다시 줌에 들어오는 그런 체크도 해주시고 음악 한번 들어봐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월이면 꽃이 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 했던 내 마음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그녀 같은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산다는 하느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우리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그리운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소원 찾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예 잠자는 하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한다 해주세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유행기 가사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과목을 듣고 있거나 들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통속과 융합적 사고라고 하는 과목에 한 강사가 교재의 내용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4차 혁명시대에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통섭적 사고, 융합적 사고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인용의 노래였어요. 자, 우리 가볍게 이제 좀 워밍업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답할 수 있는 친구 가볍게 우리 답을 들으면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오늘, 그제 2, 3일 동안에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했던 시사적 뉴스 가운데 정치적인 이야기는 말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면서 우리 사회에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의 이슈가 되었던 그런 시사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있었을까? 어문학부 김리훈 발표하겠습니다. 예원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주 상장과 그게 가장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BTS는 워낙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니 우리 모두만 글로벌 월드스타로서 대한민국 뭐 최고의 글로벌 월드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소속사와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상장이며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최근에 그 이슈가 되었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좀 더 시간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2, 3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아주 뭐 일면의 탑은 아니지만은 다시 잊혀졌다가 다시 그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상상해보고 누가 한번 맞춘다는 것보다도 이런 물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 이게 우리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고 배움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또 네이버 뭐 검색해보면서 뭐가 있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세계문화사 여러분들이 나하고 문화사 배우는 역사 배우는 시간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랑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시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수업을 통해서 그렇게 시간에 대한 관심, 시사 보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헤어진다고 하는 것도 난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생각하거든요. 경상학부 김지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고 말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정치를 배제하고 사회적 이슈 가운데 후쿠시마 얘기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정부의 탈원전 감사 얘기 해가지고 이 원전 문제에 대한 얘기들도 다시 좀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는 얘기 그 가능한 얘기고요. 또 그럼 더 이제 힌트 드릴게 2, 3일 내 내용이고 방금 전에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하고 그 중에서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 하늘빛 그 옛날 하늘빛하고 관련된 그런 사회적 최근에 그 시사적 이슈 힌트 많이 줬는데 힌트 아주 많이 줬는데 사복의 황제안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응.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급격하게 딩동댕 증가하기 시작해서 딩동댕
코로나가 우리 산업과 세계 교류와 항공기도 어마어마한 매연을 쏟아낸다는 여러분 알죠? 항공 수요가 장난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코로나 어느 정도 많이 극복되고 다시 공장이랑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니까 한동안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지만 하늘은 맑아졌잖아요. 다시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미세먼지가 돌아오고 황사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재현이 얘기처럼. 나도 한동안 우리 가을에 이제 미세먼지가 없어졌나 보다 나도 착각을 했어. 다시 산업이 돌아가니까 중국의 변수가 이렇게 금방 우리 곁으로서 3일 전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다시 나오고 이곳 천안에도 저녁에 산책 갔다 오니까 밤이 잘 안 보이잖아.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산책했다 오니까 목이 칼칼한 거야. 이게 뭐지? 그 다음날 뉴스 보니까 미세먼지가 다시 돌아왔고 오늘은 황사까지 있다고 하지. 개발이 참 중요하고 그 개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이 개발이 지구와 환경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또 다른 확인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앞으로 미래 세대 여러분과 저의 고민은 어디까지 개발하고 어디까지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자 노래 가사 주제 나오지. 조율 한번 해주세요. 조율. 자연과 인간의 조화의 지점은 무엇일까? 조율. 그지? 교양 수업 우리 세계문화사하고 나의 다른 과목하고는 내가 얼만큼 에너지를 쓰고 얼만큼 이것도 조율 필요하고 내가 학업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뭐 잘 하지는 않으면서 그런 거하고 내가 또 이 스트레스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조율이고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역사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인식이 참 중요해요. 큰 그림도 보고 그 속에 있는 디테일도 보고 어떤 사람은 디테일만 너무 강해가지고 단시한적이야. 그냥 눈앞에 이것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큰 그림만 그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이 시대의 종합적인 그런 지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역사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큰 것과 작은 것, 숲과 나무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또 내가 나무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로 조율의 이슈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유행가 가사 하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철학을 논할 수 있고 지혜를 논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철학적 메시지까지 포함한 그런 노래였을 거다는 생각도 수업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목이 타가지고 물 잠깐 갖고 올게요. 20초만. Excuse me. 오케이, 고마워. 내가 내 컵 좀 자랑 좀 할까? 여러분 보일까? 얼마 전에 그 선물 이게 잘 안 보이나?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건데 여러분 보이세요? 네. 지저스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안에 사람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그 자폐 어린이들, 자폐 청소년들, 그 자폐 청소년들이 어쨌든 자폐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만 또 그들에게 또 생기는 강점이 있잖아요. 이 예술적 감수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폐 청소년들이 이렇게 뭔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서 만든 그런 머그컵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이것만으로다가 제가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실주차 수업이고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실수를 했죠. 오늘까지 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아니 다음 주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I'm sorry, I'm sorry 그러면서 난리법석이 났는데 덕분에 그 난리법석 덕분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이렇게 각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란을 일으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허술한 것이 많은 그런 똑같은 그런 인간일 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7주차 공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6주차 공부 내용 속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모든 공부가 다 모든 주차의 주제들이 다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죠. 개인적으로는 그 6주차 내용 속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갈 더 많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오늘 또 과제를 제출한 친구도 사실 많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봐요. 그렇지만 기간이 지나도 여러분 과제 2점씩 감점은 받지만은 과제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주차에 놓친 과제들을 꼭 내가 왜 그런 제도를 두는가 하면은 나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성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코치는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푸시하고 하는 건 난 우리 34명의 선수들 가운데 잘하는 녀석도 있고 또 이렇게 푸시를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녀석들도 있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그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나의 코치로서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평가보다는 자네가 스스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수업의 내용을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그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이 감점도 받고 그러니까 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코치님이 저렇게 닥달거려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는 내가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작은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는 자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그런 과제들이 밀려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꼭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기를 갖다 플리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과제 좀 제출하라고 이렇게 플리즈 하겠어요. 그렇지만 코치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15주 만난 것도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만나서 좀 뭔가 힘이 되어주라고 여러분을 만나게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힘들고 또 그 힘든 것은 내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까지 힘든 경우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 세계유산도 마찬가지고 재미있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6주차에 지난주에 좀 하다가 말았던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고마워요. 펠리페 2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펠리페 2세 검은 옷을 즐겨 입었던 크로멜 검은 옷을 입으라고 강요했던 이 검은 옷을 애호했던 두 정치적인 리더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문화사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요. 스페인 번영의 아이러니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파산을 4번이나 했어요. 파산을 4번이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적어도 펠리페 2세는 굉장히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했던 이 두 군주의 의상의 차이만큼이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굉장히 검소한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면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영은 썩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의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종교 전쟁을 너무 많이 크게 일으켰고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제 삶에서도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 종교적인 이유를 너무 과도하게 배타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국가 스페인의 지식인 집단으로 플러스의 인재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 혁신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스스로 사회에서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혈주의라고 하는 거. 배타적 우월주의라고 하는 거. 순혈주의와 배타적 우월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최근 20세기 역사 가운데 가장 무섭게 드러난 사건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순혈주의와 배타적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멀리 말고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무섭게 드러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발표해 주세요. 자, 여기서도 제가 답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무엇을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마세요. 나는 학생이니까 몰라. 코치님, 전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몰라요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면 맞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런 순간순간 이런 질문에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힘이 약할지 몰라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을 그런 상황에 연결시키는 왜 누구도 연결시키는 그런 학습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연결해보란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주의부르닥 하고 또 잊어버리고 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사실은 앞으로 내가 이미 많지는 못, 내가 이미 배우고 있는 경험, 배웠던 경험과 체험했던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을 이런 상황에서 끄집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지 몰라요. 제가 이거 질문 드렸잖아요. 순혈주의, 배타적 우월주의의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 거의 다수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대표적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코스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사건. 이 얘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순혈주의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주의, 배타적 우월주의, 게르만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확신이, 무서운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600만 명을 백주대낮에 죽이는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신이 스페인의 번영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었던 그 일을 스페인의 번영이 아니라 스페인의 패망을 재촉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떤 대통령 제가 정치적으로 폄하하고 지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논해보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펠리페 2세하고 비슷한 면이 적어도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펠리피스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가 열정 있고 그 소박함. 그런데 이 열정과 소박함 뒤에 무서운 자기 확신과 경직성.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정책이 조금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 근데 여와 야를 떠나서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면은요, 자기 확신과 경직성이 거의 동일하게, 정치적 스탠드는 달라지지만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표현이죠. 청와대라고 하는 구중궁굴. 형식적으로는 소통을 더 잘한다, 소통을 못한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대개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더 큰 확신과 더 무서운 경직성에 빠지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아픔이라고, 그런 평가가 학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이는 세계 역사에도, 그리고 스페인 펠리페 2세의 이야기에도, 그리고 오늘 현재 문재인 정부에도, 박근혜 정부에도, 이명박 정부에도, 노무현 정부에도, 김대중 정부에도, 박정희 정부에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면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 우리 자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도 그런 확신을, 정체성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수업을 통해서 저와 함께 혹은 다른 수업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자신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아직도 젊고 넓게 파야 되는 여러분들이 이미 뭔가를 편향되거나 과도하게 경직되어 가지고 확신하는 면모가 있다면 있을 수 있어요. 20대 여러분들에도 그런 고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나는 정말 계속해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늘 평생을 배운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의 확신을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만들어 보리라, 더 깊이 해보리라 라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이런 검정옷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 적용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고요. 로마 시대 때도 오늘날에도요, 인류의 역사와 인류 사회에 빵은 가장 중요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빵은 가장 중요한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마리 앙뚜아네트 빵 얘기 또 잠깐 하면서 빵과 관련된 시사 적용점까지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오늘날에 비한다면 형편없는 식탁이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산동네에 사는, 이건 인류가 공통적인,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뭐가 많이 그 음식에 나왔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동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동네 사람들은 산나물 같은 것들이, 그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받는다라, 문화적 영향력에 있어서 지정학적 상황이. 그러면 바다 동네 사람들은 식탁에 뭐가 많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해산물입니다. 그렇죠. 어물이 많이 나왔겠죠, 그죠? 이런 얘기들 하나도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올리브와 포도, 로마 제국의 비교적 지중해 연안의 지중해 나라들한테 비교적 그때나 지금이나 가까이서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당시에 일반 로마 민중들의
음식이었고요. 요 얘기가 재밌잖아요. 로마의 3대 복지 정책이라 한다면 빵과 서커스, 공중목욕탕. 우리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 로마의 3대 복지 정책이 아닌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냥 딸딸딸 외우는 거야. 로마의 3대 복지 중에 빵, 서커스, 공중목욕탕, 서커스, 빵. 제가 여러분하고 하는 공부는 그거는 그다지 미래 사회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사회에 중요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왜 빵일까? 왜 상대 복지 정책에 빵이 로마 제국은 중요하다고 여겼지? 왜 서커스야? 서커스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공중목욕탕? 공중목욕탕하고 복지 정책하고 이게 뭘까? 누가 이걸 해석해 주세요. 그게 대학생의 수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의 힘을, 근육을 키워가고 사회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에 여러분들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로마가 복지 정책을 펼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보고 여러분들의 견해를 지금 발표해 줘 보세요. 맞다 틀리다 너무 억눌리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내가 자꾸만 이런 시간에 내 견해를 생각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전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경상학부 김지환 발표하겠습니다. 네, 지원이. 제 생각에 빵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어느 정도 의식주 이런 게 만족이 돼야 생활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빵이 있는 거고, 서커스는 이제 고된 노동 후에 어떤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서커스 같은 걸 보면서 사람들의 노동을 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걸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서커스가 필요한 것 같고, 목욕탕은 이제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하루의 고동 노동 후에 목욕탕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좀 더 청결 유지하면서 하루 좀 보람찬 하루를 국민들이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 같습니다. 지안이 아주 정확한 중요한 해석들 잘. 빵. 왜 이것이 로마 정책에서 로마 그 제국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정권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잘 통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존은 책임져 줘야지. 최소한의 생존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 정권이 뒤엎이는 거예요. 역사가 그랬어. 빵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정권은 위기를 맞이하고요. 그 정권이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빵은 최소한의 생존 문제. 서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산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집단적인 서커스 제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놀이, 그런 집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의 어떤 그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사람 뭔가 통제도 잘 받지만은 또 이렇게 뭐 해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커스라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로마는 백성들에게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 그렇게 사회를 통치해가는 데서 이 서커스의 기능,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참, 그러니까 대제국을 만들었죠. 이 기능이 사회 통제와 사회 안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로마는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가다음에 공중 목욕탕 같은 경우는 로마적 문화를 반영하는 거고요. 어떤 사회에서 이게 다른 것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공동체성을 확보해 주는 거. 로마인들이 목욕하는 거 좋아했고, 로마 유적에 보면 공중 목욕탕 시설들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중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노예들 이런 거보다는. 그랬을 때 로마 시민들에게
그 시민들의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의 어떤 장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그것이 세 번째 공중 목욕탕이라고 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뭐 이거는 뭐 뻔한 얘기고 자, 뭐 이거는 제가 조금은 확대해 가지고 거의 이 통계는 유사할 거예요. 이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1달러면 지금 우리가 한 1,200원 생각해 봅시다. 1,200원. 아무리 아껴 써도 1,200원 여러분들이 이동하는데 교통비도 안 되는 금액이죠. 대한민국에서는 1,200 하루 교통비도 안 되는 금액. 이거 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도 아시아 인구의 한 10억 가까운 사람들, 아프리카의 한 2억 가까운 사람들 1달러면 생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나라들과 그런 사회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1,2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의 뭐 절대 빈곤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 요즘에는 너무 자꾸만 살이 쪄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우리 지금 많이 합니다. 비만과든지. 대한민국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지만 세계 안에서도 양극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빵 얘기하면서 약간 이건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지만은 세계 문화사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일상에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세계 시민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목소리와 힘이 되는 그런 우리 백석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코치의 바람입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누군가의 인연은 누군가의 과잉은 대한민국과 잉여의 과잉. 우리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되니까 쓰레기가요.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 포장재부터 시작해가지고 과도한 플라스틱 일회용품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잉여와 과잉이 분명히 있는 잘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미국, 대한민국 뭐 이런 쓰레기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그 일회용품들 있잖아요. 이건 어느 나라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필리핀, 네팔 이런 곳에 가보게 되면 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또 수만 번 버리는 커피 한 번 마시고 버리고 일회용품 수만 번 그것이 집에 딱 갖다 놓고 쓰는 그런 물컵이 되고 집에서 쓰는 그런 식기가 되는 그런 나라들도 그렇게 사는 세상도 많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 잘 살고 싶고 우리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은 여러분들의 10%, 여러분들의 20%, 여러분 만약 잘 사는 사람이 된다면은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누군가의 것을 내가 또 가져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의 10%, 나의 20%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돌려볼 수도 있었으면 그런 사장님이 되고 그런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생각들도 너무 순수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글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고 교재에서 읽었으니까 팩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 시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거짓 과장된 여론과 가짜 뉴스는 18세기
이 격변기에도, 이 격동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거짓된 과장된 여론과 가짜 뉴스가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의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민중에 의해서, 대중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도 이런 과장된 여론과 가짜 뉴스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에 의해서도, 대중에 의해서도. 권력자가 오르냐, 대중이 오르냐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물음보다는 저 여론이 진실을 담고 있는가, 어떤 의도에 의한 과장된 것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다. 전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이슈를 대할 때마다. 민중들은 권력자들에 대한 너무 큰 실망이 있었고요. 민중들의 이 기대와 큰 실망은 민중들로 하여금 이런 과장된 여론과 가짜 뉴스를 증폭하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그 가짜 뉴스의 한 토막의 상징적인 이야기, 지금도 이 얘기를 사실을 많이 묻고 있는, 그것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라도 먹으라고 하는 저런 군주를 단두대로 보내자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이죠. 마녀사냥 이야기가 인류 사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적 배움이, 인문사회과학적 배움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구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론이 막 들끓었을 때도 내가 그 여론에 한 표를 던지면서 동참하기 전에 나는 나름대로 성찰하고 판단하고 그 대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양인 지성인이 되는 자세가 참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프랑스 사람들 파리 같은 경우에 아침에는 이 우리 바게트 빵, 이제는 알잖아요. 길다랗게 되어 있는 바게트 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보고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바게트 빵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무게는 300g, 길이는 80cm. 한국의 파리 바게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프랑스 오리지널의 바게트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도 바게트 경연대회 해가지고 이 뻔한 빵인데도 그 바게트의 맛을 가지고 지금도 경연대회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바게트 빵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평등빵이라고. 왜 이 빵이 평등빵인가? 요즘에는 우리가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호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흰빵보다는 여러 가지 잡곡과 이런 빵을 건강에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빵을 사잖아요. 옥수수 빵도 사고 뭐 감자빵도 사고. 근데 예전 시대에는요. 흰빵, 밀빵, 흰빵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대민의 대중들은 우리도 흰빵을 먹게 해달라고 해서 이런 바게트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 역사는 오늘까지도 살아있는 빵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바게트를 드시고요. 또 친구들의 가족들하고 바게트 드실 때 여러분들이 요걸까지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엄마, 아빠, 바게트 이런 거야. 이 빵 이름 별명이 평등빵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빨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어요.
서재에 대한 얘기였어요. 서재에 대한 얘기. 서재에 대한 얘기는 인쇄술에 대한 얘기까지, 과학에 대한 얘기까지도, 기술의 진보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서재에 대한 얘기는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저와 함께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나도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런 상상력을, 이런 상상력의 끼를 내가 대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상상력을 내가 자꾸만 내 삶에 가까이 가져오려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품어보세요. 이 책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 책 읽었다는 친구도 제가 만나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좀 대학생한테 좀 수준이 낮을 수 있는 교재가 될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죠. 이 책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자극점을 주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자, 보세요. 서재라고 하는 공간, 주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인쇄기가 나오고요. 구테메르가 나오고요. 책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연결하는 거. 저는 이 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매번 이런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얘기죠. 내가 생각보다 사실은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세요. 난 잘 몰라요. 전 성적도 잘 많이 못 받았어요. 이런 생각도 맞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숙제를 하고 과제를 할 때도 연결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상상력을 붙여서 더 연결시켜봐야지. 바로 그것이 우리 교재의 저자의 그 학문하는 글을 쓰는 자세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포인트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재 얘기에서, 뻔한 서재 얘기에서 우리 또 한번 인쇄혁명과 구텐베르크와 종교개혁까지 한번 잠깐 다뤄봐요. 책의 역사는 곧 인쇄술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책의 역사는 곧 인쇄술의 역사다. 그죠? 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니요. 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책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인류 역사의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는 책에 치여 살고, 교재값 너무 비싸요.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싸다는 그 교재가 그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은 최근의 역사였어요.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해석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책이 대량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말은 그 언어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또 무슨 뜻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책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발표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제 책을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 병석이 얘기 맞는데 그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이것도 정상학부 여러분이 김지훈, 지훈이 얘기해봐. 그 문자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문맹률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응? 응? 문맹률을 낮추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맞았어요. 이런 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런 책이 많이 보급된다는 것은 결국은 문자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문맹률을 낮출 수 있다. 다수의 대중에게 지식이 전달된다. 다 지금 병석이 지훈이가 맞는 얘기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런 거 자꾸 끄집어내보라고. 그냥 단순한 책을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자. 우리는 이 정보를 갖다 너무 단순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기다리는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더 너무 많은 뻔한 얘기. 문화와 역사를 가연이 얘기해봐. 이거야. 더 많은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이 가능하지. 여러 가지 기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더 오래 전달될 수 있고. 자, 조금 더 또 이런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 책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복의 황제는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네. 책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라는 책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종교를 보급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뭐 문화든 역사든 뭐든 어떤 내용들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고 책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라고는 종교개혁자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틴 루터 독일의 사제였거든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의 소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 그 이전에는 성당만 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가톨릭 교회, 천주 교회만 있었는데 이걸로 통해 가지고 개신교회가 만들어져서 오늘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장로교회, 뭐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런 모든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하고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은 성당 다니는 사람들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천주교 개신교가 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눠진 것이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그 당시엔 천주교 사제였어요. 신학자였어요.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분이 책을 대량으로 만드는 인쇄술의 역사가 없었다면요. 그분은요. 가톨릭 교회에 끌려가 가지고 잔다르크처럼 화형당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명의 신학자 한 사람이 가톨릭 교회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의 글들이 책을 대량 생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글들이 전 유럽에 빠른 시간에 퍼질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책이 많이 퍼지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마틴 루터 오빠 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을 지지하는 문파그룹, 문재인 대통령 문파그룹, 노파그룹이라고 이것이 지금 이 정권의 큰 힘이잖아요. 그 인기가 있으니까 대중이 그 정치인을, 그 연예인을, 그 예술인을 지지해 주니까 그것이 권력이고 돈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튜브 그들이 많은 독자를 불러들이니 돈이 생기고 그들의 영향력이 KBS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권력이 되잖아요. 권력이 되니까 거기에 뒤에서 광고했니 뭐 이러면서 또 다른 비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권력이 생기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권력의 역사에 따라오는 거예요. 진보다 보수다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함몰되지 마세요. 권력이구나. 권력이 부패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보편사적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요. 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힘을 지지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만약에 이 인쇄 기술이 루터 이후에 만들어졌다. 루터는요. 우리 역사에 주장했지만 가톨릭에 의해서 잔다르크처럼 그리고 존 후스라고 한 체코의 개혁자 한 100년 전에 그런 개혁을 얘기했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다녀온 사람도 있고 기회가 돼서 체코 프라하라고 하는 것을 가가지고 프라 올드 타운, 옛 타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후스의 동생이었어요. 그는 개혁자였지만 캐톨릭 교회에 의해 가지고 순교당한 희생당한 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 근데 왜 나는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지 못했지? 이걸 한번 성찰해. 왜 이 뻔한 얘기를 이런 물음에 나는 끄집어내지 못했을까? 첫 번째, 누구도 그런 질문, 그걸 끄집어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민과 내가 끄집어내는 사람이 돼야지 생각.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포인트예요. 대량 생산은요, 책의 가격을 낮추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됐어요. 책값이 싸져야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책값이 비싸면요, 책값이 비싸면 도서관에서만, 중세 도서관에서만 이런 책을 구할 수 있고요. 백석대학이라든지 무슨 교회라든지 무슨 사찰이라든지 무슨 행정부서라든지 무슨 천안시청이라든지 기관에서만,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부자들만 이 도서관을 꾸미고 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아니면 열심히 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 백성들은요, 그들이 사기에는 책이 너무 비쌌던 시절이 인류 역사의 오랜 세월, 그리고 그 책값을 낮추는 계기가 바로 인쇄술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만은,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 인쇄술, 특별히 이 인쇄술이 금속 인쇄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인쇄술을 만든 나라와 만든 국가가 어느 나라죠, 여러분? 우리 이미 배웠잖아. 어느 나라에? 다 함께 얘기해 보세요. 미국. 응, 어느 나라예요? 미국. 이국? 이국? 네. 미국? 야, 우리 수업에서 배웠잖아. 우리 수업에서 배웠잖아. 다 함께 얘기해 보세요. 어느 나라예요? 다 같이 마이크 열고 한 목소리로,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기술을 개발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 고려잖아요, 고려. 우리 세계 기록유산 하면서 그 얘기 배웠잖아요. 고려.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존하는, 이거보다 더 오래된 문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검증된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찍어가지고 가장 오래 남아있는 현존하는 문서가 직지심체요절이고요. 이것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지금 중국은 자기네들이 더 오래된 금속 활자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이 기록을 갖다가 깨려고 지금 유네스코에다가 자기네들이 더 오래된 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금 심사 요청하고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어. 그게 만약 왜곡이라면은 직지가 이 기록을 지킬 것이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직지가 그 챔피언십을 갖다가 빼앗길지도 몰라요. 중국이 맹렬하게 그 기록을 뺏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구텐베르크 나라도 직지와 고려가 이걸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요거가 우리의 관전 포인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역사가 구텐베르크는 기억하고 왜 직지는 이렇게까지 기억을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텐베르크는 당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나게 큰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정말 이제 완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텐베르크는 더 사람들이 강렬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 병석이처럼 연결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있어. 마르크스주의, 막스 알잖아요. 사회주의 이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있어요. 막스가 역사에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막스보다 더 훌륭한 막시스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스가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요. 종교계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을 만든 제네바의 개혁자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켈빈이 오늘 우리 역사에 또 이렇게 임팩트를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켈빈의 제자들, 켈빈의 제자들이 똑똑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임팩트를 남길 수 있었다는 이 얘기는 사실 좀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승준 코치가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승준 코치와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이승준 코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승준 코치의 이야기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당대에는요,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 사람보다 당대에는 더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A의 제자들보다 B의 제자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역사에 더 활발한 기록과 해석을 남기게 될 때 역사의 단절이 사실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A를 기억하지 못하고 A 학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A 철학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는 B 철학자가 더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기억하세요. 켈빈보다 켈빈이스트 때문에 우리가 켈빈과 켈빈을 알게 되고요. 막스보다 막시스트 때문에 더 훌륭한 제자들 막시즘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부탁해요. 이승준 코치의 명성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병석이가 이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후에 영향력 때문이지요. 최초의 기술 개발은 대한민국 고려가 한 것 맞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고 그것도 가치 있고 그리고 그 기록 때문에 직지 신체 요절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최초도 중요하지만 그 최초가 이후의 역사 발전에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양 역사를 무시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시시한 역사 해석이에요. 동서양의 차별이 있었고 서양이 역사적 서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양의 역사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시시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임팩트가 구텐베르크에 비해서 직지의 임팩트는 너무너무 미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구텐베르크를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직지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왜 임팩트가 약했고요. 왜 구텐베르크는 더 임팩트가 큰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해야 될 머스트 질문,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놔야 돼요. 누가 발표할 수 있을까요? 관광학부 손유림입니다. 예. 일단은 고려 한국에서 이제 개발한 직지 요섬책 그거는 인쇄술은 원래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대량으로 발급한 데는 구텐베르크가 조금 인쇄술이 좋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쪽으로 인쇄한 것만 거기서 맞췄고 거기서 이제 막혔고 다른 데서는 구텐베르크가 좀 더 인쇄술이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유림이가 잘 끌어냈어요. 근데 유림이가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 전곡의 딱 찌른 전곡의 얘기는 아리삼삼이에요. 괜찮아요. 유림이와 같은 이런 도전을 난 환영합니다. 유림 하이파이브. 뭐라도 내가 가만 머물지 않고 뭘까 하면서 자꾸만 표현을 해보는 거 난 이것을 너무 좋아해요. 또 그럼 힌트 분명히 직지심체 요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 기술자가 장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서양은 그 사람이 누군지 구텐베르크 딱 알아. 장인이 누군지, 개발자가 누군지 알아. 근데 한국은 그 개발자가 누군지 몰라. 뭘까? 무슨 차일까?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몰라. 책은 남아있는데 개발 책임자를 몰라. 근데 서양은 알아.
뭘까? 그 이유, 이 차이가 뭘까? 신분제 사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았어. 예훈이 중요한 얘기했어. 중요한 얘기했어. 우리는 왜 그 이름 모르는가? 기술자들을 천시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지금도 갑질하는 회사에서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실제 일은 대리가 다 해놓고 발표할 때는 부장님이 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부장님이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이름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편집이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편집이. 그러면 그 편집에 수고해가지고 그 유명한 유튜브 같은 많은 영상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열 몇 시간씩 이렇게 뒤로 앉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편집 아르바이트고 편집 스텝이고 쓰지요. 그러면 그 노가다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크레딧을 갖다 붙여주는 게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서양은 좀 더 그런 이름을 붙여주고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거는 내가 한 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그 노력을 가볍게 돈 몇 푼 주고 가볍게 이렇게 뺏어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는 안 돼요. 디자인 업계에서도 사실 노가다 막 하는 거, 그 노가다도 나름대로 기술적 지원을 했다면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크레딧 이름을 갖다가 어프리시트 해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우리는 기술직을 천시했지요. 지금도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도 너는 넥타이 매는 사람, 와이셔츠 하가지고 넥타이 매는 사람 되고 양복 입고 출근하는 사람이 되어라. 청바지 입고 일하는 사람은 아빠 엄마는 싫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제가 자랄 때는 주변에서 참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사회를 못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름이 없잖아요. 개발자 이름이.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찍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개발한 목적하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개발한 또 목적, 그 연구한 목적도 달랐어요. 구텐베르크는 왜 저걸 개발하려고 했고요. 직지를 만든 그 팀들은 그 사찰에서는 왜 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었을까요? 그 차이를 누가 말씀해 주세요. 연결. 틀려도 좋으니까. 여기 우리 34명이 있다. 틀려도 좋으니까 상상해보고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쫄지 마. 이런 생각 안 해봤으니까 틀릴 수 있지 뭐. 그렇지만 해봐. 지금부터 해봐. 그리고 뭐라도 발표해보세요. 어문학부 송병석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당시에 종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세 시대에 그 당시에는 이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한 나라의 왕보다 더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았고 또 그 종교의 핵심인 성경이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그 성경을 읽지를 못하니까 결국 교황이 하는 말들을 이게 성경의 내용이구나 하고 믿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 일반 대중들도 뭐 성경을 읽고 이제 좀 더 우리 종교를 더 믿어보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제 직지 심체 요절도 사찰에 이제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 이거를 이제
목판 인쇄물을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그 당시 불교 문화를 더 깊게 또 후세에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응? 병석이가 중요한 지점을 이상입니다. 짚었어. 중요한 지점을 병석이가 찝었는데 조금 핵심의 플러스 얘기를 더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뭔가 지점을 찝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구텐베르크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첫 인쇄물이 구텐베르크 성경이었어요. 왜 구텐베르크는 그의 첫 번째 작업, 이 첫 번째 작업을 구텐베르크 성경을 출판해 냈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발표 아주 간단하게. 왜 구텐베르크는 첫 번째 자기 발명품을 가지고 찍은 출판물을 구텐베르크 성경으로 성경책을 찍어냈을까? 다 알고 있는 얘기는 연결 생각해보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진행하고 우리 쉬어요. 왜 구텐베르크가 성경책을 먼저 찍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그 영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텐베르크가 굉장히 신심이 깊어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깊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찍어냈을 것 같아요. 땡! 틀렸어요. 그리고 그게 두 기술의 활용의 차이를 낳게 할 수도 있었어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요, 구텐베르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흔한 말로다가 여러분들이 벤처하는 것처럼 여러분 미래에 열심히 해서 좀 성공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간한테는 잘 되고 싶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본능을 잘 활용하면 그게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도 나쁜 욕심이 있고 좋은 욕심이 있어요. 구텐베르크 성경 찍어낸 거는요. 성경 찍어내면은 이 책을 살 독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찍으면 돈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수요가 있어야지 상품을 만들지 수요가 없는 상품 만들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다 망해요. 그런 역사가 많아요. 좋은 기술이었지만 수요자가 나서지 않은 걸 망했고요. 그 대표적인 얘기해 볼까요? 한국의 어떤 사업자가 택배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미국의 택배 사업을 보고요. 한국에 가서 택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택배 사업을 하기에는 한국 시장이 무르익지 않아가지고 먼저 갖고 왔지만 망했어요. 지금은 택배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더 늦게 한국의 택배 사업을 갖고 왔다면 그분은 대박을 이뤘을 거예요. 너무 빨리 갖고 왔어요. 실패했어요.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수요,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텐베르크는요, 과학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구텐베르크가 돈은 벌지 못했지만은 성경을 만든 정말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흥행에 성공할 상품이 뭘까? 성경이면 되겠다. 베스트셀러 작가를 왜 출판사가 돈을 비싸게 줘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으로 책 내면 책이 일단 팔리니까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반면 직지신체 기술 왜 만들었는가? 돈 벌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이 책을 널리 보급하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 책 만들어서 불교의 지도자들 내지는 우리 사찰이 이렇게 경전을 정리해내는 그 정도의 목표를 위해서, 목표는 거기에, 그러니까 인쇄수가 그 밑에 따라가는 보조 기술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세상을 놀래키고 고려의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일이 내가 내가 내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을 믿어줘야 돼.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얘기하고 자기가 자신을 신뢰한다고 하면 다른 얘기야.
아마 이 수업에 있는 여러분 모든 상당히 나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친구. 세상이 그래. 그거하고 내가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야. 자신을 신뢰해 줄 수 있고 그 신뢰의 척도방은 뭐냐면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사실 배웠지. 학교 다닌 세월만 해도 어딘데. 그걸 연결해가지고 활용해봐야지. 마치 개발은 고려가 해놓고 활용은 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통해서 주입식으로만 배운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합니다. 활용을 잘하셔야 돼요. 활용. 연결을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 잠깐 쉬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25분에 만나도 한 8분만 쉬어. 2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들어왔으면은 화면 다시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 시간은 오늘 7주자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다뤄보는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과제를 통해서 7주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 차, 아편 전쟁, 그리고 욕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제출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보고 우리 또 같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유림 강사님. 손 강사님. 네. 자, 그럼 제가 공유할 테니까. 그리고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세계유산 이제 3주간 발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의 자료를 직접 공유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진행시키면 발표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료 가운데 누가 발표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제가 판단해가지고 이런 발표가 클래스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과제를 제출한 선수 가운데 일부 몇 명의 선수들이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발표 순서를 우리가 다음 주에 제출한 다음에 정하고 그 순서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발표를 공유해서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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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림이 발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좀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자, 요거는 대상이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뭐 하여간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 난 그걸 구체적이 않다고 계속 여러분들께 얘기했어요. 고등학생, 고등학교 3학년 이런 건 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난 정말 써먹을 리포트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이어야 돼. 근데 이 발표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입니다. 예지 좀 더 얘기해봐. 왜 구체적이야? 이해지 왜 구체적이야?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는 형식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 봐봐. 어느 장소 공간 뭐 가상이든 진짜든 예술의 전당에 이런 스페이스를 얘기하고 주관자가 얘기하고 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입장료까지 했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하지 않아도 요 얘기 자체는 이 대상이 구체적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한테 충분히 암시해 주죠. 직설법도 좋고 비유법도 좋아요. 그렇지만 난 구체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상상하고 진짜 써먹겠다라고 하는 그게 가정이든 실제든 그런 고민이 있은 다음에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냥 글을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학부 선유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식탁 위의 세계사 사진전인데 여기서 이제 관객들이 어, 들어와서 제 설유림이라는 유명 역사 선생님이라고 가상으로 정하고 이제 오디오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탁 위의 세계사 특별한 오디오 가이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실감나는 강의로 유명한 역사 에듀테이너 설유림 쌤의 목소리로 듣는 식탁 위의 세계사 속 이야기들. 이제 대여료는 3,000원이고요. 시작할 건데 약간 오글거려도 좀 참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또 상황이 지금 이제 관객들이 마지막 사진을 보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오디오 가이드 전원 온. 안녕하십니까. 사진을 읽어드리는 여자 설유림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 사진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사진, 이렇게 친근한 사진과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큰 현대사를 한눈에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진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 이제 음식 안에 들어있는 넓은 역사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음미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찻잔 사진을 관객이 보고 오디오 가이드로 듣는다. 띵동 10번. 아편전쟁이라는 큰일을 낸 작은 입. 마지막 음식은 차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차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기후 조건이 찻잎을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중국에서 주로 차를 수입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찻잎만 수입한 게 아니라 주전자며 찻잔 같은 도자기 제품들도 함께 사곤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는 대가로 영국은 은과 시계 같은 아주 고급진 물품들을 팔고 있었는데 당시 영국은 차는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워낙 고급 물건들을 조금만 수출하다 보니 영국은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지 곰곰이 생각하다 아주 좋은 생각 하나를 떠올리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아편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인도가 아편을 재배하고 그것을 중국에다가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받아온 은은 다시 영국에게 돌아오는 식으로 이렇게 영국은 차와 은을 동시에 얻으면서 삼강무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편이 양날의 검인 것은 다들 알고 계셨습니까? 유용한 측면에서는 진통제이지만 많이 흡입하면 할수록 심신이 몽롱해지고 한상까지 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마약이 되지요. 그렇게 중국이 몰래 수입하고 아편굴이라는 곳에서 아편을 피우거나 또는 이 아편을 피우기 위해서 집을 팔고 빚을 내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 후 1830년대 말에는 5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아편을 필 정도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으로 생산성도 떨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시기가 계속될수록 수십 년 뒤 중국에는 적에 싸울 병사도 국가 재정도 바닥날 것이라 우려하여 그렇게 1839년 황제 도광제는 임칙서를 광저우로 보내 아편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39년 6월 3일 영국 상인과 정부 관료들을 자기네 창고에 감금하고 23일에 걸쳐 2만 상자를 모두 녹여버리는 등 철저히 아편 당속을 시행하였고 마약상들은 결국 홍콩으로 철수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난 영국은 입장이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영국에 대한 이런 모욕은 이토록 없었다라는 아서 웨즐리와 영국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명예롭지 못한 적이 없었다라는 외치는 윌리엄 글래드스톤으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271대 262표로 아서 웨즐리의 주장이 이기게 되어 영국은 이 사건을 명분을 삼아 1840년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승리로 중국은 서명을 하게 됩니다. 항구를 개항하여 영국의 물건을 팔아넘기고 외국 무역 독점 상인을 없애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덜 내게 하며 홍콩을 영국에게 양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징 조약 체결입니다. 또한 이 전쟁을 영국은 무역 전쟁이라 부르고 중국은 아편 전쟁이라 부릅니다. 영국은 개항된 항구로 중국의 면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수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사회 경제적 구조가 여전히 자급자족인 성격이 강해서 수입 제품을 꺼려했고 심지어 중국 농촌에서 생산해낸 면포가 더 질이 좋고 값이 싸서 영국의 것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중국의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더 넓혀달라고 하였지만 중국은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국은 호시탐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던 찰나 바로 중국에 들어온 영국의 해적선 에로우가 검거를 받던 중 영국의 국기를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 영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건의 구실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중국에서 프랑스 선교사 한 명이 처형되는 일이 벌어져 프랑스 또한 영국과 손을 잡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텐진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영국이 그토록 원했던 무역 확대를 위한 추가 항구가 서명되었고 피해 배상금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각각 400만, 200만 달러의 은을 지불하였습니다. 여기서 텐진 조약의 사항은 서양의 외교관의 베이징에 상주가 가능했지만 서양의 군사는 수도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외교관을 수호하겠다며 2,000명의 병력과 21척 선박이 강제로 들어왔고 중국도 자신만의 수도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군에게 포격을 가했습니다. 1860년 10월 6일 교섭중의 연합군은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원명원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손에 무참히 파괴돼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제9대 황제 한풍제는 결국 베이징에 열화로 피신을 하고 형제 중 한 명이 공친왕을 시켜 연합군과 협상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공친왕과 연합군의 협상에 의하여 전쟁은 종결되었고 러시아 제국 중재하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정할 게 있는데 베이징 조약 때 아편무역이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텐진 조약에서 아편무역이 합법화되었고 이제 베이징 조약은 이제 텐진 조약에 보충과 수정을 한 것이 베이징 조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티타임은 즐거우셨습니까? 모든 음식들의 역사를 맛보다 보면 이처럼 뒷이야기를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여러분들도 역사의 재미를 발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코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림이 발표 고마워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발표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발표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이 발표의 강점과 장점이었는지 한번 우리 피드백 나눠보겠습니다. 배시은. 네. 시은이는 뭐 이 발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냥 되게 정리 깔끔하게 해놓으셨다고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또 이 발표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울 수 있었는지 또 어떤 얘기가 궁금한지 어떤 나름대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경상학부 김지훈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베이징 조약을 체결할 때 러시아가 중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잠깐만 마이크를 켜야 돼, 유림이. 마이크를 켜야 돼. 그 부분은 베이징 조약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러시아가 제재한 부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도 좀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은 이해 당사자, 영국과 프랑스와 이 연합군 이해 당사자와
청나라 정부가 협상을 하게 될 때 대개 국제 질서 안에서 거강꾼, 소위 브로커라고 하죠. 그 제3자가 그 중간에서 그런 협의를 하건 무슨 당시 소위 외교적 관례였고요. 그랬을 때 이제 러시아가 여기에 왜 구체적으로 주 역할을 맡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팩트가 있겠죠. 그 팩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교 질서 속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제3자의 어떤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그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로서 이 베이징주와 에는 러시아가 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최초의 조미 수호 조약, 통상 조약을 맺게 될 때 우리는 계속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 정부가 그것이 청나라 이해관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도움이 되겠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청나라가 중개인이 되어가지고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등 떠밀러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서양과 최초의 조약은 그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었거든요. 그것도 뒤에 파워 브로커는 청나라라고 하는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중매인이 되었다, 중개자가 되었다라 그것과 한 유사한 사례로 이해하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지훈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경상학부 어문학부 김지한 송병석입니다. 발표했습니다. 네, 지훈이, 송병석 이렇게 들어봐요. 아, 김지환입니다. 지환이, 네. 예, 저는 그냥 간단한 피드백인데 정리는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 이제 맨 앞에 목차에서 성인도 대상에 있지만 이제 어린이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듯이 어린이도 이 설명을 듣는다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좀 듣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설명 같은 게 또 따로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 우리가 이런 설정을 해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말 설정을 고민하면서 기획하는 거 아주 멋진 그 다음 단계의 도전. 그리고 그거 유림이 잘 보였고 그렇지만 이 디테일에 있어서는 이런 가족 회원들이 와서 가족분들이 와가지고 관람할 때 이 오디오 가이드라고 한다면은 그 청소년, 성인, 어린, 특별히 어린이의 눈높이에 어린이만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어린이 눈높이에 그런 멘트를 하다못해 그런 내가 정말 그걸 기획했어요라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우리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멘트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 투어 중에 어린이를 지목하면서 청소년을 지목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에 있어서는 강화되었던 훨씬 더 좋은 장면, 좋은 가이드 오디오가 됐겠습니다라는 얘기 아주 좋아요. 병석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에 또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도 장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피사 문제나 역사 문제를 이제 다루는 그런 채널에서처럼 약간 이런 이제 아편 전쟁 같은 역사적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그런 이제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랑 이런 걸 잘 하신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유림 씨, 병석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호텔 관광 경영 쪽보다는 설유림 유튜브 컨텐츠 개발자로다가 좀 해가지고 좀 혼자가 힘이 버겁다면 좀 다른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해볼 생각도 한번 해보란 얘기를 지금 친구가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더 들어볼까? 오늘 발표 안 한 친구 중에서 자, 그럼 제가 한번 지명해 볼게요. 곽정훈, 정은이. 네. 정은이.
정은이는 수업의 이 내용들을 비교적 잘 이해를 하는 편인가요? 아직도 말이 많이 힘든가요? 말이 힘든, 네, 말이 많이 힘들어요? 네. 음, 한국어 잘 못해서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정은이. 네. 자, 그러면 최민규. 네. 민규는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그냥 전쟁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명분이 중요한 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얘기야. 맞아. 그것도 재밌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수업을 마쳤으면 하는데 자, 혹시 이 화면이 지금 보이나요? 네. 네. 지금 요즘에 중국의 민족주의 운동이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워낙 갈등이 지금 심하니까 중국 안에 민족주의 운동이 자국 우선주의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로 말하면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했었을 때 미국과 중국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은이도 이런 얘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지 몰라. 미중 갈등 속에 중국, 특별히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잖아요.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중국이 영웅적인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특히 중국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이런 쪽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영화 나오면 우리가 막 열광하듯이 중국인들이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이 애국주의 콘텐츠를 갖고 있는 이런 영화가 나오고 열광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전쟁을 이해하고 지금 70년이 됐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전쟁 이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아편 전쟁에 돌아간 이 화면 보입니까? 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영국은 무역 전쟁이라고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 무역 전쟁. 그 중국과 세계는 아편 전쟁이라고 가르치고요. 영국 입장에서는 아편 전쟁을 가르치면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무역 전쟁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역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실제 역사적으로 271대 262 근소한 차이였어요. 그리고 영국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 안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262명의 의원들이 있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국 우선주의, 대한민국 우선주의여가지고 아편 전쟁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우선이라고 한다면 전쟁에 저것들 밀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표를 던질 것인지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장의 손해가 가는 것 같지만 세계, 영국을 제외한 세계의 관점, 한국을 제외한 세계의 관점에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이후의 역사에 부끄러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역사에 결코 보탬이 되는 전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시민 의식이에요. 영국이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지만은 이게 동네 불량배봐도 못한 중국 사회가 아편으로 신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영국 젠틀맨들이 자기 가족한테는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내로남불이지. 중국이니까 남의 나라니까 이런 식의 수탈을 하는 것도 뻔뻔스럽게 무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자기 자식들한테는 자기 백성들한테는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중국 사람들한테
대영제국,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이것이 제국주의 폐해였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나는 이런 나와 함께 수업을 배웠던 사람들이 271표의 표를 찍는 영국인이 아니라 262표의 표를 찍을 수 있는 영국인, 한국인이 되는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역사는 항상 강자가 저렇게 강자의 전행을 하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거는 무역 전쟁이라 이런 일들이 역사에서는 사실 많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인류 앞에 보다 더 건강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 목소리는 바른 역사 공부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이후에 우리 유림이가 앞장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손유림이든 설유림이든 상관없어. 유림이가 앞장설 거라고 하는 것을 코치는 기대하고요. 재미있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갖는, 세계 시민의식을 갖는 우리 유학생 정훈이도 그런 면에서 너무 중국적으로 자국 위선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한국인도 중국인도 자국을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그 자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갑질의 역사를 재상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성인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좋은 수업 이끌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우리 세계유산 프로젝트 발표, 멋진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히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